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한미일 정상이 미국 대통령의 전용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다시 한번 공고한 동맹을 다집니다. 세 나라의 협력 수준을 강화하는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원칙, 이 두 가지 문건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중국을 배제한 이 미국 중심의 동맹 강화를 견제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금요 경제 토론을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정태욱 전 의원, 김영주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 사실 부친상이 있었는데 어제 마치고 바로 미국행에 올랐습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에 도착을 했다고 하고요. 정상회담은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열릴 예정인데 일단 이번 회담의 의미는 어디에 둬야 할까요? 우선 그 새 정상이 예. 그 워싱턴이 아니라 워싱턴에서 한 100km 정도 올라와 있는 미국 해군이 운영하고 미국 대통령실이 갖고 있는 별장에서 각별하게 예. 그야말로 노타이 또 말하자면 영부인들도 없는 상태에서 격이 없는 토론을 한다. 매우 각별하게 삼자 간의 회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그 한미일의 그 관계가 공고해졌다는 것을 굉장히 예. 강조하는 장소 자체가 지니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캠프 데이비드는 사실 그동안에 뭐 후르초프를 모시고 탈냉정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중동 평화를 이끌어가는 어떤 굉장히 실무적인 논의가 있다는 의미에서 예. 장소가 갖고 있는 의미도 매우 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적으로 방금 이제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한미일의 강화의 돈독화라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또 강점인 동시에 약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중국과의 관계를. 지금 예. 현재 그 대통령실에서도 뭐 동북아판 쿼드다. 제가 느끼는 건 쿼드는 사실은 사자 연맹이거든. 사자 연맹. 즉 예. 일반적으로 쿼드라는 것은 말하자면 미일 인도 호주 사자를 얘기하는 안보협의체를 얘기하거든요. 제가 느낄 때 어려움이 있다면 만약에 동북아의 사자 쿼드가 된다면 한일 미 대만이 됐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대만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 중국의 대만 침공에 한반도의 어떤 그 개입이라든지 혹은 역으로 보면 일본과의 관계 개선까지는 좋습니다만 한국에서의 뭔가 일이 발발했을 때 일본 자위대가 한국 전쟁에 참여하는 문제라든지 군사 안보상의 굉장히 한일 간의 미묘한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앞으로 한중 또 한러 외교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몇 가지 과제도 함께 살펴야 될 대목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우선 장소적인 의미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 캠프 데이비드의 외국 그 다른 나라 정상을 초청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 또 우리 정상으로서는 이명박 대통령 이후에 두 번째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번 회담의 의미 이 의원님께서는 어디에 방점을 좀 두고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전 세계가 미국하고 중국과 경쟁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소련과 사실상 미국과 이렇게 경쟁하는 이런 관계에서 예. 세계가 급격하게 블록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대한민국은 확실히 이 자유민주 진영에 줄을 섰다라는 것을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이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예. 그렇게 섰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한미일 협력이 항상 보면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미 그다음 미일 간의 이래 그 동맹을 이제는 한미일이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그것도 시선이 한반도 중심 정도가 아니라 태평양과 인도양 그 넘어가지고 유럽에까지 시선을 넓히는 쪽으로까지 한미일의 동맹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만은 협력이 그렇게 동북아 쪽 정도에서부터 아시아 태평양 그리고 뭐 넓게는 유럽까지 발을 뻗치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지 않느냐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실에 따르면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 이 두 가지 문건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기는 걸까요? 사실은 이제 원칙이라고 하는 건 전 세계에 대한 평화와 안보 또 그것을 어떤 하나의 자유라고 하는 동일한 원칙 하에서 전 세계 평화 번영을 같이 공고히 해나가겠다.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미일 차원의 지역 차원이 아니라 글로벌적 차원, 뭐 동아태 지역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의 안보와 평화의 문제에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큰 원칙이 있고요. 예. 단순한 군사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을 비롯해서 기후 변화 이와 같은 전 세계의 이슈에 대해서도 공동 대처하겠다. 실제적으로 보면 기술 혁명에 대해서도 또 소위 말하자면 가치 체인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산업체와 연동해서 소위 경제 안보 부분도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원칙의 전제가 되는 것 같고요. 예.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어떤 기본적인 어떤 비전의 원칙에 바탕 삼아서 협의체를 창설하고 구체적으로 공고히 같이 할 수 있는 뭐 체제, 스트럭처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예. 단순히 한반도를 둘러싼 논의를 뛰어넘는 전 세계 이슈를 다 커버할 수 있는 뭔가 공고한 체제, 그릇을 만들겠다는 것이 주요한 골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예.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어느 한 편을 드는 것에 대해서 위험성을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인류 역사를 이래 보면은 제가 옛날에 아주 참 흥미있게 읽었는 것이 나카소네 일본 수상이 보수의 뭐라죠? 그 책 이름이 보수유언이라는 책에 보면 뭐라 되냐면은 일본은 역사적으로 해양 세력과 이제 손을 잡았을 때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손을 잡았을 때 굉장히 번영을 내가 영일 동맹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도 이기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잘못돼 가지고 2차 세계 대전 때는 히틀러하고 대륙 세력하고 손을 잡아 가지고 아주 우리 폭망했다. 예. 우리 앞으로 가야 될 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분명히 가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듯이 이제는 더 이상 양보하지 못할 만큼 블록화가 확실히 진행됐어요. 예. 그럴 때 어지중간한 중립은 이제는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필리핀이 두테르테가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친중으로 세계 갔지만 결국에는 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을 완전히 중국한테 빼앗겼지 않습니까? 아주 바보 같은 짓을 했듯이 만약에 그때 미국과 동맹이 공고했다 하면 중국이 과연 필리핀을 그렇게 무차별하게 했겠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중국에 대해서 확실히 각을 세우고 주니까 중국이 오히려 여행 금지도 풀어주고 예. 함부로 못하듯이 분명히 어느 한 편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느 한 편을 들어야 될 때 어느 편을 들어야 될 거냐. 예. 이제 사람들이 공격하잖아요.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인류 역사의 경험으로 봤을 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시간이 갔을 때 공산 독재 체제하고 경쟁을 했을 때 반드시 자유민주 체제가 이기는 겁니다. 그렇다는 의미에서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분명히 선을 든다는 것은 굉장히 잘한 짓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 한미일이 이제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미일 간의 동맹으로 그냥 어정쩡한 삼각관계를 하던 것보다 한미일이 같이 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동맹은 아닙니다만 협력체계에 확실히 들어갔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에서도 굉장히 좋은 결정을 한 것이다. 그리고 또 그거를 캠프 데이비드라는 상징성 있는 곳에 또 미국 대통령이 초대를 했다라는 것은 예. 저는 이거는 물론 사람의 시각에 따라가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반론을 좀 할까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한 편을 들어야 된다. 제가 동의를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전 세계가 한 편을 명확하게 들고 있지만 다른 한 편과 관계를 끊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인도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 심지어 소련에 생신을 하는 미국도 상페테르부르크에 열리는 어떤 포럼에 참여를 합니다. 에너지 생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답답해하는 것은 우리 정부만 정말 순진하게 말 그대로 한 편을 들고 다른 편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국익 낭비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오히려 의미에서 정확하게 애매한 것보다는 명확하게 예. 낫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과연 전 세계가 EU나 다른 나라들이 미국처럼 미국 뒤에 숨어서 미국과 같은 일일치를 하고 있느냐. 미국도 전혀 그렇지 않은데 예.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는 거죠. 제 반론을 또 예. 제시할게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미국이 과연 중국하고 손을 끊느냐? 아닙니다. 교역할 거 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 편들겠다라는 거를 이미 오래전부터 윤 대통령 취임할 때부터 했지만 오히려 중국은 사드 보복으로 인한 유커 오는 거를 풀어줬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오히려 우리가 중국 이 인도 태평양 쪽에 손을 잡는다고 해서 중국하고 교역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문 정부 때에 그렇게 중국에 대해서 중국은 큰 나라고 우리나라는 자국이고 뭐 그렇게 했지만은 오히려 15개 중에 9개를 그냥 혼자 혼밥하는 그런 온갖 수모를 받고 우리 대통령이 갔을 때 그 경호원들하고 그 기자들이 그렇게 피투성이 되도록 두드려 맞았지 않습니까? 중국 편든다고 해가지고 중국이 봐주지 않고 오히려 한국 뒤에는 한미일이나 그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등에 확실히 있다고 생각할 때는 오히려 됩니다. 이번에 제가 아까 들었지만 예. 필리핀 보십시오. 중국에 대해서 어지중간하게 중국 편 들다가 오히려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만 아주 그냥 그 뺏기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 자유민주주의 손든다고 해서 중국하고 국교를 단절하거나 거기다 교역을 단절하거나 아닙니다. 중국은 필요하면 역시 삼성 반도체 사는 거고 필요하다 하면 유커도 보내는 거고 필요하다 하면 하지만 만약에 미군이나 한미일이 굳건하게 있으면은 서해 앞바다에 저렇게 중국 뭡니까 그 어선들이 와가지고 분탕질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오히려 알겠습니다. 확실한 예. 자기 우군이 있을 때는 합니다. 지금 예. 저 필리핀 보십시오. 지금 미국하고 확실히 손을 잡으니까 중국이 필리핀 함부로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뭐 경제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뭐 미국, 중국 어느 한 곳 뭐 다 중요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줄타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두 분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번 회담의 일정, 공식 일정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픽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서 일단 한미 두 정상이 먼저 만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미일 만남이 있고요. 또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점심 식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와 일본 두 정상만 또 만나는 자리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한미, 한일 이제 각 두 정상 간의 만남에서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갈 걸로 보세요, 김 의원님? 아무래도 이제 뭐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리 대기업들이 미국에 많은 투자도 하고 있고 또 그게 투자하는 만큼의 미국의 그 의회에서 한국에 대한 기술에 대한 투자에 만한 대우들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뭐 제일 중요한 의제는 아마 북핵 문제가 중요한 의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협력할 것이냐, 같이 연합 훈련이라든지 또 핵전력을 어떻게 공유할 것이냐. 지난번에 한미 간에 둘이 만나서 했던 컨설팅, 예를 들면 협력하는 부분을 어떻게 한미일하고 다르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어떤 세밀한 논의들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미국하고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제들이 군사 안보적, 경제 안보적 의제들이 많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예. 한일 회담에 있어서는 어떤 의제가 중요할까요? 지금 이제 그 김태효 안보 제1실장이 이야기했는 것 중에 한미에 대한 그 의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몇 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경제 예. 안보와 군사 안보와 뭐 협력 방안이 되는데 한일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그 오염수 예, 배출하는 예. 걸 빠진다 위에는 의제에서 별로 빠졌죠. 빠졌다라는 예. 말 외에는 특별히 의제를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이게 한일 간의 안건인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중요한 안건이 정말 그 의외로 그 언론이 별로 주목 안 하는 것 중에 제가 주목하는 거는 예. 한미일 공동 군사 훈련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걸 김태효 1실장이 직접 이야기했는데도 언론이 별로 그거를 관심이 없는데 실제로 엄청 중요한 거죠. 아마 우리나라 또 저 좌파들 완전 축창 들고 엄청 나설 일인데도 의외로 조용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그건 굉장히 중요한 예. 의제고, 그리고 그거는 또 한미 관계에서 예. 주한미군 무기를 이제까지는 주한미군 비행기라든지 탱크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그 수리를 전부 다 문제 있으면 미국 가져가 가지고 미국 그 정비창에 가 가지고 수리해 오고 그 돈은 어디서 나온 돈이냐 하면 실제로 우리나라가 한미 그 군인들에 대해서 내는 분담금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번에는 그런 이제 무기를 수선하는 거를 한국에서 하는 쪽으로 하겠다라는 그를 논의를 하겠다. 아마 논의하겠다는 것 자체는 이미 합의가 상당히 됐을 거예요. 예. 대통령 환자가 그 시시콜콜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런 의제가 다뤄진다 하는 건 이미 됐는데 그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방위 산업을 굉장히 수준도 높이고 또 한미 그 동맹의
굉장히 수준도 높이고 또 예. 실제로 우리나라가 내는 분담금이 한국에 있는 방위 산업체에다가 돈이 떨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의원님 이야기하셨는 경제 안보에 대해서 요즘은 이제 군사 분야하고 경제 분야가 이렇게 구분이 안 되고 AI나 양자 컴퓨터나 좀 미사일이나 이런 것이 다 같이 가거든요. 예,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굉장히 막 심도 있는 이야기가 되고 일본도 실제로 뭐가 안 다뤄진다 외에는 특별히 의제라고 발표한 내용은 없지만은 그 비슷한 상황에서 한미일이 같이 군사 그리고 경제 그리고 문화에 대한 교류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이 토의가 되겠지만 그 시시콜콜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이미 예. 이런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만난다는 것 자체가 실무진에서 엄청나게 많은 합의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 지금 예. 이제 그 일본 언론에 의하면은 예. 이제 기시다 총리가 한일회담에서 오염수 문제 협조를 하겠다는 게 일부 언론에 나온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역으로 한국 대통령실은 그런 거 없다. 예, 이제 예. 그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그래요? 실제로 그런 입장들이 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돌아오시면 실질적으로 한일회담에서 그런 논의를 했는지를 예. 팩트 체크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아.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한미일 공동훈련에 있어서의 문제가 여러 가지 어떤 뭐 좌파 진영이라 할까 진보 진영이 과연 일본이 비상시에 한국에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 예.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아마 이제 재점화될 수 있는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중국 투자를 규제하는 이 부분도 의제에서 빠진 걸 두고 야당에서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모든 나라가 자기 국익과 실익에 맞춘 부분이라서 그 중국에 대한 투자를 개별 국가가 하는 게 있어서 서로 간에 상의하면서 해야 되느냐. 큰 틀에 있어서는 사실은 예. 가치 연대라고 하는 가급적이면 한미일이 말하자면 자유 진영에서 하자라고 얘기하지만 개별 기업들이 중국 투자하는 것까지 금수하거나 금지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예, 예. 그런 의미에서 피해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의원님께서는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이 관계 디리스킹으로 간다고 했었는데 다시 좀 각을 세우는 모양새거든요. 중국에 대한 투자를 규제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예. 좀 어떻게 보세요? 미국과 중국이 예. 이제 겉으로는 계속 싸우고 또 실리적인 부분에서는 또 경제적인 교류를 하는데 그러나 미국의 분명한 입장은 군사 무기로 전용되거나 군사력을 강화하는 쪽에 여러 가지 기술은 절대 안 주겠다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저한테 말은 참 부드럽게 하지만 그러나 옛날에 몇 번의 도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옛날 소련이 도전도 아주 그냥 박살냈고 일본이 또 그 미국의 경제력을 추월할 때에 또 프라자 합의로 가지고 완전히 했듯이 중국이 섣부르게 도광양효에서 그 자기 굴기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갔을 때 미국은 중국의 그 경제를 미국을 기술이나 군사 기술이나 안보 기술에서 미국을 따라내는 것은 철저히 배제할 거라 봅니다. 그렇다면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그 영향이 삼성전자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반도체가 예. 사실 중국 기업들에 쓰는 것에 대해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번에 이제 김태효 그 1차장인가 그분이 이야기한 내용에서도 구체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그 선언문이 나오겠느냐 하니까 그런 거는 없을 거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 한미일이 그쪽에 공조를 한다는 것 말 자체는 아마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견제하는 실질적인 내용은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 한미일 관계가 끈끈해질수록 중국은 그런데 이제 불편할 그렇게 수밖에 했을 없지 때 않겠습니까? 예. 우리 실제로 아까 의원님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피해는 굉장히 클 거거든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시안 공장이라든가 우리나라 반도체 중에 상당히 많이 팔고 있는 데가 또 중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의제에서는 아닐지라도 실무 의제에서 상당히 다뤄질 것이다. 예. 그래서 의외로 보면 이번에 오늘도 신문에 나온 거 보면 양철깡통을 그 중국제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400% 반덤핑을 매기면서 한국 거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정상 간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그 긍정적으로
갈 수 있겠냐. 다시 말하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많은 조치를 하긴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서도 우리가 실무적으로 우리가 비켜갈 부분은 양해를 받아오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우리 경제 중국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만큼 중국의 심기도 좀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최근에 한중 관계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국이 일단 뭐 단체 관광을 이렇게 푸른 걸로 봐서는 좀 좋은 분위기로도 읽히는데요. 그것은 예. 제가 이제 좋은 분위기라기보다는 중국 예. 자체 경제가 너무 위기 상황이다라고 아, 하는 또 중국 국내의 민심도 만만치 않다. 뭔가를 풀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한두 달 전에 중국 산둥성 간 적이 있습니다만은 예. 중앙 정부가 매우 정치적이라면 지방 정부는 굉장히 또 뭐 유연하게 오히려 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본, 한국에 투자를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상당히 하나의 규정력을 갖기는 쉽지 않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계 이론으로 따져봐야 될 정도의 어떤 예, 예. 왜냐하면 중앙 정부가 입장에서도 지방 정부가 다 고사하고 나면 지금 부동산 문제도 말해 리먼 사태가 날 정도의 중국의 어떤 위기가 왔다면 전 세계가 중국이 폭삭 망하는 것을 했을 때에 과연 우리에게 이익이 오느냐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또 하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스플라이 체인도 물론 예, 그러니까 예. 규제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완전히 망하자는 뜻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중국이 완전히 망하고 헤맸을 때 전 세계 경제가 과연 더 건강해지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차원에서 생각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에 따라서 어차피 자구책으로서의 유커에 말하자면 그 한국에 보내기도 하고 또 들어오게 하기도 하고 일단 이제 그런 측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미일조차도 중국이 일방적으로 망한다는 푸시보다는 유연하게 규제할 건 규제하고 열어줄 건 열어주는 그런 논의가 필요하고 우리도 조금 더 그런 유연성 또 역설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항공기가 중국, 미국 항공편이 정설되고 있거든요. 미국 정부가 교통부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 자유자본주의 체제를 매니지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오히려 굉장히 전체 자체의 경제 위기가 전 세계의 리스크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일방적으로 중국하고 폐쇄할 수 없는 각국의 입장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중국과 북한, 러시아 간의 상황은 지금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최근에 이제 북한이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하는 정황이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거기에 우리가 또 그 제재를 하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러나 아주 솔직한 심정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은 그거를 한다는 걸 전제가 엄격하게 우리가 다시 제재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그걸 우리가 확실히 그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쓴다면은 북한은 또 나름대로 살려고 그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할 수밖에 없겠죠. 그걸 뭐 저는 그 유엔 안보리를 위배했다면 분명히 제재를 할 것이고 예. 그렇다고 해서 거기 감정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또 뭐 중국하고 북한하고 가까이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한미일 동맹의 강화가 예. 한편으로는 북한을 살려주는 기능을 한다. 그러면 러중 이 북과 손잡는 것이 강화됨으로써 러중이 북한을 더 돕게 되는 결과들이 생긴다. 라는 부분도 하나 생각해 보고요. 예.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아주 재미있는 현상은 대한민국과 북한이 무기를 수출하고 있어요.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손해보지 않고. 또 러시아가 전쟁을 통해서 생션을 받았습니다마는 기름값이 떨어지지 않아서 러시아가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매우 비인권적 국가로서 전쟁 국가로서 말하자면 혐오의 대상이 됐습니다만 예. 돈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그런 기름이라든지 돈들이 사실은 북에 들어갈 수 있는 뭐 그런 기회들이 북한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북한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고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러시아와 중국에 비교해서 북한은 중국을 그렇게 좋아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예. 러시아를 더 선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오히려 북한에게 있어서는 러시아가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호조건과 명분을 오히려 한미일이 만들어주고 있다. 예. 다만 현재 지금 최근 언론에 비하면 지금 현재
1년 아사자들이 평균 100명에서 2배 이상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최근에 북평양 인근에서 폭발물이 터졌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북한 경제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러시아가 도와준다고 하지만 매우 호전적으로 뭐 포 쏘는 데 다 쓴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굉장히 큰 불만이고, 한편으로 그런 부분이 아마 사실은 북한의 정권의 위기까지 걱정해야 될 정도의 지경으로 가고 있지는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한미일 정상회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열립니다. 또 이 회담이 마치고 나면 그 결과를 두고서도 또 각계에서 평가가 나올 텐데요. 그때 다시 한번 또 짚어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볼게요. 자, 금융당국이 은행장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왜일까요? 자, 시내 직장으로 불리는 은행권의 비리가 지금 도를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근 횡령과 비리 사건 잇따라 터지고 있어요. 왜 그러는 겁니까, 의원님? 인간 사는 세상에 네. 다 범죄는 있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데, 그런데 저는 다른 쪽에 주목을 하는데 예. 그거를 있다고 해서 저렇게 금융감독원이 은행장을 다 불러가지고, 금융감독위원장도 아니고 금융감독위원회 뭐 차장인가 그 양반이 회의를 주재하더라고, 예를금은행장. 그리고 또 하나 그게 금융감독원에서 그랬고, 그다음 또 금융위원장이 그 불러가지고 뭐 수출 뭡니까 저거 많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수출금융지원 하고 또 뭡니까 그 뭐 무슨 이득세, 횡재세. 횡재세. 그거 보고 있으면 이 정부가 꼭 70년대 수출도형 정부의 판박이 짓을 하고 있지 않는가. 관치가 도를 관치 넘었다? 정도가 아니라 이거 말씀이세요? 말이 안 되죠. 예. 70년대도 그렇게 해도 비난을 받았는데 지금 21세기에 은행이 뭐 그 있지도 않는 횡재세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횡재세나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17명 조그마하고 은행장들이 파도 한 잔 머리 조아리고 있는 모습을 TV를 봤을 때 그 국민들이 그걸 정상적으로 봤겠어요? 나는 이 은행의 비리 문제는 기본적으로 은행 개개인이 해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은행이 나서지 않을 은행 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가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거는 우리나라 은행의 그 주인이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없는 거기 때문에 자체에서는 도저히 그 비리를 적발하고 하는 시스템을 안 만들고 못 만들고, 또 하려고 하면 사람이 또 바뀌어버리고, 예. 그리고 또 은행장으로 내놔놓으면 그 사람은 오로지 관심이 은행의 발전보다는 지가 연임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온갖 부정과 비리를 해가지고 연임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저도 해법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주인 없는 은행 시스템 때문이고, 이거를 아무리 뭡니까 그 금융감독위원회나 금융위원회가 힘세게 우리말로 불러가지고 막 그 닥치고 닥달해도 이 비리는 안 없어질 거라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요? 주인 없는 조직에 우리나라 그 사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나 자동차 같은 세계적인 제조업을 만드는데 서비스업은 세계에서 제일 그 후진 모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사고 났는 대구은행이나 경남은행이나 그 뭐 이런 거 보면 얼마나 후진적인 양상입니까?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하는 거는 그런 시스템이나 그 어떤 기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안 하니까 그래요. 은행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주인은 오로지 자기 연임에만 관심 있고 자기 패거리 누리고 이사진에 자기 사람들 넣는 데만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 봐요. 뭐 전혀 좀 동문서답이 되기가 미안한데 실제 저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은행권에 잇따른 비리, 주인이 없는 시스템을 아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주인이 없는 시스템에다가 결과적으로 낙하산 인사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산업은행장, 지금 노무현은행장 다 알만한 분들은 알지만 사실은 낙하산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미 이제 관치를 얘기하고 있고요. 관치 역사로 보면 어찌 보면 91년 이란 금융 제재 이후에 정치권이 은행을 그렇게 금융 제재, 정치적 도구로 써왔습니다. 예. 더군다나 부동산 규제에 있어서 은행 다 대출 규제 다 정부의 경제 정책을 은행을 통해서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아파트 값 제어하는 것도 DTID 뭐니 다 따라왔어요. 또 실제로 이제 금리 때문에 이번 사건이 그렇게 볼 수 있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가만히 앉아서 이 사람들이 엄청난 금리를 따려 올려갖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뭐 수조의 이익을 올리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횡재세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부분들은 저는 어떤 면에서는 관치 문화에 물들여 있는 우리 문화에서 어쩔 수 없는 진풍경이다.
그렇게 보면요. 앞으로 다음 정권에서는 가급적이면 금융권에서는 말하자면 낙하산 인사부터 건전한다든지 자력을 키워내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주인을 돌려주는 그런 시도 주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누가 은행장이 올지 모르고 뒤가 다 있고 어떤 라인을 타야지 은행장이 되고 이런 부분을 해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르면 가야 되는 그런 문제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미군정 하에서 은행이 탄생했어요. 일본은 사실은 네덜란드나 그야말로 17세기, 18세기 금융을 배워와서 제대로 된 금융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금융이 경쟁력이 없는 이유도 그냥 뭐 미군정에 줄 서는 사람은 은행 운영권을 줬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이 다 은행을 하나씩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의 역사적 지향태가 있어야 된다라는 차원이고요. 앞으로 미래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와야 되고 더군다나 이제 새마을 금고 같은 문제가 터지니까 그건 행자부가 관정하는데 결국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비리가 있고 그렇죠. 지방은행도 그렇고 또 중앙은행도 주인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금융감독 입장에서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고 오히려 역으로 보면 뭐 수출 문제에 대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 조건 하에서는 그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뭐 금융당국 CEO 책임제 뭐 이런 법도 지금 뭐 거론은 되고 있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결국에는 은행은 주인을 찾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인을 찾아주기 힘들면은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가지고 은행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그 규제를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은행이 분명히 예전에 지금 아주 마이너 은행으로 시작해가 큰 은행으로 가가 지금은 또 주인 없는 은행이 돼버린 게 신한은행이거든요. 신한은행이 사실 옛날에 일본에서 제일교포들이 투자해가지고 아주 마이너 은행을 했는데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컸는 거는 그때 당시에 사실상 주인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그 위에 이제 주주들 간에 뭐 여러 가지 내분도 일어나가 신한은행도 또 이제 주인 없는 은행이 돼버렸는데 이와 같이 지금과 같이 국민은행, 우리은행 다 보면 실질적으로 주주의 한 70% 정도가 외국인이고 국내에는 주인 자체가 아예 없고 이러다 보니까 관치됐고 아까 뭡니까 횡재색하는 이유는 이게 사실상 과점 상태니까 이자에서 막은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출도 자기들이 과점을 정부가 보호해 주니까 뭐 피해자인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이득 고 안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시키니까 뭐 수익이 나든 말든 수출에다가 돈을 줘야 될 거고 이런 현상인 거예요. 그래 되면은 방법이 그러죠. 주인이 있도록 어떻게 시스템을 바꿔주는 거 하고 그게 없으면 주인 있는 사람이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걸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은행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그야말로 세상이 기술 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금산분리, 뭐 언산분리,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조금 더 그런 것을 미묘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과감히 규제를 풀어야 될 지점하고 여전히 규제를 가져야 될 지점을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행제세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미 스페인과 헝가리 같은 물론 헝가리는 사실 보편적 국가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동구권에서 제가 보더라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리가 지금 그것을 도입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이슈가 되었고 에너지세와 더불어서 지금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정부도 말하는 법 개정을 올해 안에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정치권은 아마 국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요. 그게 진도가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민병덕 의원을 비롯해서 관심 있게 보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금요경제토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주 전 의원, 정태욱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